103페이지죠. 102페이지, 103페이지, 102, 103페이지. 플랑드르, 그죠? 플랑드르 르네상스, 플랑드르 지방에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많죠. 유명한 화가들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가장 비싸게 그림이 팔리는 사람들, 그죠? 팔리는 사람들. 뭐, 물론 반고 이런 게 비싸지만, 피카소 이런 게 비싸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많이 비싸게 팔리는 사람들이 다 그 플랑드르 지방,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뭐, 루벤스라든지요, 렘브란트, 이런 사람들, 또 베르메르, 그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반 에이크, 뭐, 브레헬, 뭐, 보스, 이런 사람들 그림이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림들은 개인 소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박물관이나 이제 이런 국가 소장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량이 없으니까 개인 소장한 것들은 공급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그죠? 모방이 아니라 그죠? 가짜, 그림도 그리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 지난번에 102페이지에 있는 아르놀피리 부부의 결혼식 얘기도 봤었고요. 뭐 어쨌든 많이 얘기가 되는 그런 그림이고, 그래서 얀반 에이크, 그 다음에 이제 보스, 어쨌든 이게 유화, 그죠? 유화의 전통이 이제 플랑드르를 아주 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스를 봤었고요. 이번에는 브레헬입니다. 브레헬. 그래서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쪽 발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할 때는 독일식, 아니 뭐 네덜란드나 다 뭐 독일이나 뭐 다 해서 브레겔 이렇게 해야 돼. 브레겔, 그죠? 그죠? 그렇게 많이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브레겔, 브레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플랑드르 화가였던 피테르, 이게 이제 피터겠죠, 그죠? 피테르 브레헬 돼 있는데 또 어디서는 브레헐이래요. 헐이라고. 헬이라고 이렇게 강한 발음이 아니라 그냥 브레헐, 그죠? 브레헐, 헐 이 정도 난다, 그죠? 브레헐 이렇게 어제도 브리흘이라고 그래요. 브리흘.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실제로 그쪽 이건 네덜란드도 아니에요. 네덜란드 아니고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언어가 복잡해요. 네덜란드에다가 또 벨기에도 남부 북부가 언어가 좀씩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북부 벨기에 쪽 사람인데요. 네덜란드 완전 네덜란드 쪽이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어쨌든 브리헐 뭐 브레헬이라고 하겠습니다. 브레헬은 보스의 허무주의적이고 풍자적인 접근법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요게 일단 이 텍스트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적이고 풍자적이다. 이게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허무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스가 봤던 것처럼 보스에서 그 위에도 바로 있잖아요. 뭐 쾌락의 정원 이런 그림,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현세 인간들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더 큰 쾌락을 찾고 이러지만은 그건 다 결국에는 지옥의 불덩어리에 떨어지는 다 허무한 가치가 없는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쾌락의 정원 부분은 상당히 풍자적이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쾌락을 찾는 사람들을 그린. 그래서 이 보스의 영향이 꽤 많이 느껴집니다. 브레헬 그림에서 오늘 이제 보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허무주의적이고 풍자적인. 그러니까 허무주의라는 게 뭡니까? 허무주의가? 허무주의를 어떻게 말하는지. 영어로는 이제 니힐리즘인데, 니힐리즘. 그죠? 니힐리즘. 라틴어로 니힐이 이제 뭐 그냥 영어로는 nothing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죠? 니힐리즘.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허무주의가 뭡니까? 허무주의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허무주의가. 허무주의. 예? 1500년. 아니, 꼭 1500년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무주의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허무주의. 허무하다. 근데 허무하다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야, 나 뭐 있는 줄 알고 막 쫓았는데 인생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게 nothing인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건 사실은 이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가치를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어떤 뭐 물질은 있는 거지. 물질적인 세계는 있는 거지만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힐리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과학에 출현한 이후에 나온 세계관이거든요. 이제 확산된 세계관이에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인생 무상이라고 할 때 인생 다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그 결국 가치, 그죠? 어떤 의미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인데 특히 이제 과학 이후에 이제 많이 퍼지게 되는 세계관입니다. 왜냐면 과학이 말해주는 것은 팩트만 말해주지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은.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어쨌든 허무주의라는 게 가치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란 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물질의 운동, 그죠? 우주의 운행, 뭐 노자로 말하면은 뭐 노자나 장자로 말하고 그냥 우주의 도, 그죠? 천지지간의 도, 운행만 있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가치나 의미는 없다라는 게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죠? 어떠한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끝까지 그 지식을 파고들다 보면은 나오는 게 허무주의예요. 지식을 파고들어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고 사실 그런 거죠. 이제 거기에 뭐 엄청나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 이전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죠? 주어진 게 있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 이게 삶의 가치고 가치는 삶이다. 그런 식으로 예.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부여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아니더라. 이것도 아니더라. 이것도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박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무너지는 거죠. 크게 보면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은 중세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틀이 확산이 나는 거잖아요.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또 뭐 천주교 그 틀 그것도 이제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 기존에 있었던 그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게 아니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가지니까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특히 이제 흑사병 지난 다음에 쉽게 말해 흑사병 지나고 나면은 아니 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고 그냥 뭐 방탕의 사람도 죽고 나면은 다 똑같다. 차별성이 없다. 차별성이 없는 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도 무가치한 삶이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가고 나면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고 나면 사실 이제 사실 과학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죽고 나면 다 그냥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고 다 똑같은 그죠? 동일한 우주의 먼지가 되는 거니까 죽고 나면은 그렇다는 거니까 삶 자체에 주어진 가치는 없는 거죠. 주어진 가치는 우리가 이제 가치를 추구할 수는 있는데 주어진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애당초 특별한 가치라는 건 없다라는 게 이제 과학은 그냥 팩트죠. 그건 팩트고 물론 우리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시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제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똑같은데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고 나면 다 부자서 다 갈 때도 뭐 싸가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나면 다 똑같은 삶인데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요식이 지나고 나서 18세기, 19세기 서양의 사상 큰 틀에서 보면 그거를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그거. 그게 이제 과학적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 세계관이 확산되면서 이제 결국은 뭐 니체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가치는 다른 어떤 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가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근데 뭐 실존주의도 결국 그런 진행이 되고 서양 역사가 근대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가치 체계가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치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현세의 가치를 쫓죠. 현세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쾌락. 그래서 과학 이후 시대가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쾌락. 뭐 추구할 게 그냥 죽고 나면 우리가 죽어서 갈 곳도 없고 다 우주먼지 흩어지면은 그냥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 그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즐기는 게 전부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과학의 시대는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그래서 지금 계속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깔려 있어요. 지금 생각난 게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뭐 예언서들은 뭐 누구의 예언 이런 게 있는데 저자가 이제 뭐 예언서가 아닌 경우에는 밝혀진 게 별로 없는데 솔로몬이 이제 한창
한참 때 쓴 게 잠언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자기의 이제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잠언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늙음하게 네. 크리스천들은 전도서라고 부르고 네. 천주교에서는 호엘렛이라고 하는 그런 또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첫 마디가 허물로다 허물로다. 맞다. 그 본 것 같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번역될 때. 근데 그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솔로몬이 제가 진짜 실망 많이 했거든요. 완전 말년에 과 첩을 뭐 맞아요. 을 두고 막 그게 이제 요거라서 갑자기 생각나.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영화를 즐겨도 나중에 허무한 나무 남는 게 없는. 허무한 그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특히 이 시기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도 겹치지만 과학 직전에 흑사병이 돌면서 사실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거 너무나 뇌리에 깊게 계속 반복됐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 이제 교회가 분열되면서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정해지지 않잖아요. 상대주의죠. 그러면 더더구나 답이 없는 거죠.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올바른 삶이 정해지지도 않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그죠?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쾌락주의, 그 허무주의의 친구가 허무주의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렇게 정리돼요. 허무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원래. 즉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없다. 그게 허무주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 삶도.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 친구가 바로 나오는 게, 그럼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친구가 염세주의예요, 염세주의. 페시미즘. 그러니까 살아봤자 우리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살아봤자, 우리가 느끼는 쾌락, 이건 쾌락주의의 반대인데 염세주의는 쾌락도 잠깐일 뿐이다. 그죠? 쾌락을 즐겨봤고 빠져봤자 그게 잠깐일 뿐이고 그 뒤에 찾아오는 고통이 더 크다. 항상 쾌락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마약도 그렇고 왜 사실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죠? 그죠? 할 때는 좋은데 뒤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 그러고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마지막에 끔찍한 죽음이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죠? 점점 더 큰 고통,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점점 고통은 커져가고 마지막에 끔찍한 죽음이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엔 또 아무 의미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살아봤자 쓴맛만 가득할 뿐 우리 빨리 죽는 게 남는 거다. 이거예요. 빨리 이게 염세주의예요. 그래서 염세주의가 빨리 죽는 게 남는 거다. 염세주의에 빠지면 비관주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가치가 없다는 걸 바탕으로 고통만 더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고통을 그만두는 일은 이 생을 빨리 접는 거다. 그게 염세주의의 이제 극단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이렇게 친구고. 예? 쾌락주의가 막 이렇게 있으면. 그죠?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월주의나 탈속주의죠. 속세에서 벗어나는 이거 다 가짜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고 이걸 버리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엄청난 금욕주의하고 탈속주의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실은 중세가 끝나고 근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세가 끝나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지금도 가치체계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중세 이후의 상태가 계속되고 그 안에서 지금 화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인간의 삶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엄청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도 만들어지진 않은 거예요. 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사실 과학 중세가 끝나면서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학이 계속 알려주는 팩트만 알려줄 뿐 가치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가치가 없다는 거니까 계속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가치다라는 식으로. 사실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요 부분부터 흑사병 중세. 누군가가 주어진 가치라고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교황님이 주시거나 하느님이 주시거나라고 믿었었는데 또는 이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주어진 가치는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 주어진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 말해주는 거예요. 가치는 주어진 게 없다니까요. 사실 직관적으로 맞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 이게 가치가 있느냐? 그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건 없는 거지. 그 자체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 자체는.
그죠? 아무리 어떤 물질이나 뭐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만 좋은 거지 그 자체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여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 뿐인 거지. 그죠? 우리가 뭐 비싼 뭐 외제차 뭐 고급 뭐 그죠? 궁전 같은 집 우리가 부여했을 뿐인 거지. 사실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자체는. 그죠?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충신적으로 네. 이렇게 개인 판단, 개인 느끼는 그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데 그게 아직도 완전하진 않죠. 그러니까 가치는 자기가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결국은 뭐 그런 가치 질서라는 게 세워질 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로 이전처럼 동일한 세계관, 그러니까 한 문화권이 동일한 가치 체계에 있는 건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문화가 돼서 하나의 새하얀 거짓말 속에서 그냥 환상 속에 살아가면 또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과학은 그 환상을 일단은 깬 거니까요. 아직도 뭐 종교는 종교로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아직은 사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아직도 최근에는 이제 그 발버둥도 좀 점점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 들어가죠. 삶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도. 그러니까 그 최대한 그 영향력을 미칠 때 제일 심했었고 이제는 웬만큼 받아들이는 과학적 인생.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쾌락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남는 거는 뭐 살아서 먹고 즐기고 맛있는 것밖에 없다. 그게 사실 그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없으면 어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저희들은 그 시대를 겪어왔어요. 저희들 그 젊을 때만 하더라도 야 그래도 인생 뭐 있지 않느냐 아름다운 인생 이랬는데 지금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들은 당장 맛있는 거, 그죠? 맛집 찾아다니고 당장의 어떤 쾌락 이런 거. 그러니까 벌써 이미 과학적 세계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인생 끝 없다, 뭐 주어진 거 없다. 그래서 가치 같은 거 없다 그냥 당장 즐기고 혼자 살면서 애도 뭐 의미가 없다. 사실 그 의미하고 연관돼요 사실은. 애도 사실은 그죠? 애도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그때 즐기고 뭐 내일도 필요 없고 사실 내일도 필요 없고 당장 그죠 그냥 있는 돈 다 써가지고 카푸어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그게 벌써 바뀐 거예요 시대 정신이. 저희 때만 해도 달라요. 저희 때만 해도 문학소녀 뭐 꿈 또는 또 낭만 같은 거에서 또 그 뭐죠 또 그 이공계열 애들 꿈꾸는 사람들은 난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인류에 기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고 내 꿈은 대통령이야 하다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연예인에서 뭐 인기 끌고 돈 벌고 쓰고 즐기고. 보세요 애들이 경험하는 대통령들이 다 퇴임하고 나서 감옥 가죠. 그럼 이제 다시 이 전범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얼마 전에 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얘가 이제 조금 대학을 가니까 이제 그 앞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 다 이제 이거 저거를 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그리고 이제 뭐 없어지는 직업도 너무 많고 AI 하는 그렇죠. 너무 많고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그 여가를 즐기는 그것만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같다고 얘는 결론은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뭐 게임산업, 문화산업, 그 친구가 내린 그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내린 사상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아까는 쾌락이라고 했는데 쾌락은 좀 값싼 것 같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즐거움, 그 삶의 좀 더 즐거움. 고급적으로 말하면 미적 가치, 미적 가치 뭐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뭐 이렇게 소비하고 아니면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쾌락보다는 좀 뭔가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고 발전적인 에너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가미가 돼 있는 언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즐거움. 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학교에서 말할 때, 대학에서 말할 때는 그 시간을 그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을, 그래서 주어진 건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잘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가진 게 뭐냐? 그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재산이나 심지어 내 육체도 다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거 돌려줄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정신도 그렇고 이 뇌 작용이니까 다 우주의 물질로 돌아갈 건데 그럼 내가 진짜로 가진 게 뭐냐? 그러니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왜냐하면 시간은 나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유일한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죠. 있을 뿐인 건데. 예, 예. 어쨌든 그게 그리고 그 시간이 나 자신이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유일한 것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충만하게, 특히 이제 미적으로 충만하게 보낼 것이냐 하면 조금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죠, 말이. 그죠? 그냥 즐긴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미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 이런 그 오락을 하고 즐기는 걸 떠나서 뭐 그런 거예요. 뭐 당장 그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그러니까 잊을 때, 저는 이제 거꾸로 말해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시간을 잊을 때 우리는 시간을 가장 미적으로 충만하게 보낸다. 시간을 잊을 때. 그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에 막 빠져가지고 막 재밌게 하면은 그 결과는 뭐 필요 없고 어쨌든 그 시간 자체는 미적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죠? 또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고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왜 그런 말 제가 엊그저께도 수업 시간에 이제 항상 드는 사례니까 예를 들었지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가면.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KTX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빨리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시간을 꽉 차게 보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답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제가 답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애들이 왜냐면 또 그거 묻잖아요 항상. 그럼 우리 선생님 우리 왜 사는 건지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과학처럼 강의하고 이러니까 과학은 뭐 이런 거 없다고 한다. 뭐 주어진 의미 같은 거 없다. 그건 과학적인 팩트니까. 뭐 과학은 과학이 말하는 바니까. 그럼 질문을 항상 하죠. 근데 저는 그 정도 답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애들은 이제 그런 미적으로 꽉 차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잘 쉽지 않고 그거보다는 그냥 살아있을 때 즐기자 이런 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얘기 나온 것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요. 아무래도 그 이제 문화에서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저런 게 화려해 보이고 또 재밌어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얘기하겠죠. 게임 같은 것도 재밌고 또 뭐 무슨 뭐 대중 가요나 뭐 가수들이나 뭐 등등 그런 거 많이 보이니까요. 아무래도. 뭐 당장 저희 아이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일단 어쨌든 삶의 목표에 대해서 뭐 따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게 있나 봐요. 그게 그냥 삶이라는 건 그냥 한평생 즐기고 가면 되는 거지. 즐기고 그죠? 가면 되는 거지. 뭐 어떤 심각하게 의미를 찾는다, 추구한다 이런 거는 이제는 생각조차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거는. 원래 AI 쪽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다 대체되는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거지. AI 괜찮죠. AI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 결국은 뭐 로스쿨이든 뭐 의사가 뭐 진단을 하든 이런 것도 사람이 극한 가지고 공부를 해도 걔는 다 안 되니까. 한 30년 그렇지 않을 거래요. 많이 바뀌어 있어요. 많이 바뀔 텐데 글쎄요 또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덜 바뀔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세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건 아는 것보다 더 많을걸요. 제 생각은 그래요. 모르는 게 더 많죠. 모르는 게. 그래서 이게 과학에 기반한 사회는 그걸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고 그걸 재현하고 하는 그게 돼야 장악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더 적다면은 그 영역이 아직도 크니까 암을 이루어야 되는 게 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지는 거다. 예.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없어져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겠어요. 그 변화가 굉장히 빨라질 거니까. 자, 어쨌든 허무주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어쨌든 그게 사실 큰 얘기예요. 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쭉 해서. 이 미술사에도 이제 그런 게 드러나 있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딱 그 시점, 그죠? 그 시점입니다. 딱 1500년 전, 그죠? 지금부터 500년 전, 1500년대 그 흑사병에다가 뭐 중세기 넘어오는 바로 그 시기. 그래서 브레헬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그 보스의 허무주의적이고 풍자적인 접근법에 영향받았으며
근데 이제 소재로 주로 그린 거는 농부들의 일상이에요. 그죠? 농부들의 일상을 그림의 주요한 소재로 삼았다. 브레헬 자신이 이제 그 지위가 낮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런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는 초라한 농부들이 일하고 파티를 벌이고 춤추는 장면들에 항상 풍자적인 요소, 그러니까 풍자적인 요소에는 어떤 교훈 같은 것도 있어요. 나름, 그죠? 이게,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농촌의 결혼식에서 축하객들은 개걸스럽게 먹고 마신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일상의 장면들을 담아낸 풍속화를 미술의 한 장르로 승격시킨 장본인이다. 이제 서양화에서 사실 그죠, 종교화를 이제까지는 다 사실 종교적 화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풍속화. 그다음에 브레헬은 또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와 같이 속담을 묘사한 그림도 그렸는데. 여기서 보이는 무시무시하고 심슨 같은 얼굴 표현은 보스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자세히 브레헬은 해왔으니까 좀 이따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브레헬이 가장 유명한 그림인 눈 속의 사냥꾼은 계절별로 인간의 활동을 묘사한 연작이다. 그래서 흰 눈과 대비되어 검은 윤곽만으로 보이는 지친 사냥꾼의 모습에서 우리는 농부의 생활을 표현하는 작업에 대한 그의 애정을 엿볼 수가 있다. 브레헬 역시 대기원근법, 이거 앞에서 했었죠, 그죠? 대기원근법. 그래서 전명은 선명하면서 후면으로 갈수록 흐릿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통해 화면에 깊이감을 주고 있다. 자, 그래서 브레헬 그림은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좀 많네요. 많지만 뭐 많이들 보는 그림이니까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우리 나왔던 문제적 작가, 그죠?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아주 이제 그 당시 허무주의적인 그런 게 깔려있는 거예요. 깔려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그죠? 3단 재단화, 그죠? 저기 에덴 정원, 현세의 쾌락과 정원, 그 다음에 결국 그래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지옥 가가지고 끔찍한 고통이 데리고 있다. 라는 이런 그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지, 그죠? 과일이나 어떤 물고기, 그죠? 과일, 물고기 등은 다 어떤 유욕이나 욕정, 탐욕, 물욕을 상징하는 겁니다. 쾌락을 상징하는 거죠. 과일이 가장 달콤하고 맛있으니까요, 그죠? 쾌락을 상징하는,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요거는 얼마 전에 어디 포스터에도 나오던데 무슨 그죠? 많이 보신 거지, 그죠? 요거 그림, 요게 500년 전 그림이니까 참, 그죠?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어디 현대 작가 아니냐, 이 부분만 딱 확대, 그죠? 그죠? 근데 500년 전 그림이니까 대단한 거죠. 500년 전 그림.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참 아주 현대적인. 자, 그래서 요 그로테스크라는 용어도 지난번에 했었죠. 그로테스크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피테르 브리헐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한국 발음상으론, 뭐 어쨌든 표기상으론.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화가로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이름을 막 헷갈리게 쓰는 거예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위가 낮은, 그러니까 거의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렇잖아요. 농민 출신은 이게 철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GH로 쓰다가 나중엔 지가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브레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읽었던 거죠. 그죠? 브레겔, 이런 식으로, 독일어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서명을 이렇게 했다,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린 그림, 이렇게 생긴 사람. 자화상.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존재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야, 이게 농민들이 이렇게 어디 갔지, 뭐 먹고 마시고, 그죠? 이렇게 일하고 이런 그림들 딱 그린 거 보면은, 야, 이게 뭔가 농민들에 대한, 그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들 농민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은 사실상 없어요. 그죠? 다 신분이 높은 사람의 초상화라든지 뭐 어떤 뭐 신화적인 인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농민들의 실제 삶을 구체적으로 다 그린 거니까, 이건 어떤 농민들, 특히 민중,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 그죠? 사람들에 대한 관심, 친근감, 애정 어린 시선을 바탕으로 그렇게 그린 거다. 라는 해석이 한 가지 이제 있었던 반면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주 반대로 농민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거, 이 무지랭이들, 그죠? 이 모르는 것들은 먹고 마시는 당장의 쾌락밖에 모르는 무지하고 비도덕적인 존재들로 구원의 가망성이 없다는 그런 시선이 깔려. 이런 식으로 아주 농민들, 이게 이제 풍자 내지는 비판적인, 그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사실 상반되죠, 사실은. 그죠? 상반된 시각인데, 근데, 오늘날의 관점은 이제 요렇게 그냥 두 가지 시선이, 그죠?
사실은 근데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그래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는 이런 애정어린 시선도 있지만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도 사실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양면적으로 양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연락을 했어 저도요. 다른 그죠? 거다 주문받아서 주문 받아서 한 거죠. 주문 받아서. 네, 주문 받아서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주문 받아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요 사람이 그 그림 사러 온 사람이에요. 그림을 사러 온 사람, 화상 일종의. 달라고 그래달라고. 그래서 주문하고 주문자도 주문하고 이제 사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화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화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문자가 직접 주문하고 그걸 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화상이 주문하고 사가지고 화상이 알아서 파는 거지. 갖고 다니면서 알아서. 이제부터 슬슬. 어디가 야 이거 그죠 중간 자기가 마진 챙기는 거죠.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인데 근데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매번 불려가서 주문한테 주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알아서 사가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게 화상이라고 합니다. 화상. 주문자 또는 화상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화상인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벌써 화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화상들이 이 그림 판매하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이 몇몇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은 막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서로 경쟁적인 일종의 귀중품이 됐으니까 귀중품이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사치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선 이제 잘 기억하시고 이제 그림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예. 예전에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인기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인기 작가였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의 생에 대해서는 별로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루토파 쪽, 칼뱅인가 루토파 쪽인가 그쪽 장로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장로. 그러니까 꽤 이런 시선이 있는 거죠. 나름 그쪽에서 보자면요. 그죠? 그 좀 이 농민들 무지랭이들은 이 무지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출신 자체는 뭡니까 그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 출신인데 사실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이 사람 생애가 많이. 작품이 다 그런 종류로.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요 작품 하나는 요건 좀 특이한 작품이에요. 여기 쓴 것처럼 어디 갔지? 그러니까 브리혈이 신화를 소재로 그린 유일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작품들은 다 농민들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신화를 소재로 한 유일한 작품인데 농민들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에요. 제목이 이렇게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 이카루스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다. 이카루스 빠져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이카루스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왜? 그죠? 그 다이달로스 여기 다이달로스가 자기 아버지고 이카루스가 아들인데 이제 크레타 섬 그 미궁에서 왜 그죠? 그 미노스를 처치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날개 달고 도망가다가 저 태양빛 때문에 그 날개가 녹아가지고 밀랍으로 붙인 날개가 녹아서 떨어져가지고 이카루스는 떨어져 죽는데 이카루스가 어딨냐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추락해서 바다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카루스 날개. 그죠? 옆에 날개 깃털들이 흩날리고 있는 거고요. 그죠? 깃털들 보이시죠? 그죠? 날개 깃털들. 그래서 여기 이카루스고 또 뭐 저거를 크레타 섬이라 그래요. 크레타 섬 저기 보이는 섬을 크레타 섬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설된 미술사 책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주인공은 또 양치기에 남은 농민. 그래서 이 목동, 여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마 하늘에서 날고 있는 다이달로스. 그러니까 아버지는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날아가고 이카루스는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저 빨간 옷은 누구야? 이 사람이 농부죠. 밭을 가고 있는 농부니까. 그래서 그냥 저런 것하고는 무관하게. 그래서 신화 속 세계와는 무관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건지 사실 뭐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그러게.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고대 세계나 과거 세계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세히 보면은요 이 안에 시체가 있대요. 시체가 요 안에 이게 잘 아주 안 보이죠. 요 뒤에 덤불 뒤에 참 또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모호해서 어쨌든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소개드리는 그림은 다른 책들 보시다 보면 많이 나와요. 볼 수 있는 그림들을 이제 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떤 거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 이카루스 할 때 꼭 이 그림 많이 나와요. 이카루스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신화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서양 작가들이 이카루스를 반복해서 그렸거든요, 많이. 반복해서 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그림이 이거예요. 다른 그림들은 이카루스가 직접 이렇게 막 날개 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이렇게만 돼 있는 그림이라서 이것도 꼭 언급이 되고 많이 나옵니다, 미술사에서요. 이렇게 부분으로 보여준 걸 본 것 같아요. 네. 그 제목 이카루스, 그죠? 그때. 일반적인 풍경화처럼 처럼 보이죠, 그죠? 네. 뭐, 그 설명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걸. 제목이 없으면 진짜 그냥 풍경화. 예. 제목이 제목이 없으면 그냥 풍경화처럼. 그죠? 제목이 없으면 이거 뭐냐. 그죠? 제목은 붙였겠죠. 네, 제목은. 네, 그림 속에. 네. 이런 그림도 자기 사인이 들어갑니까? 어디? 뭐 이런 건 이제 어디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다못해 앞에 안 하고 뒤에 이제 보통 이거 보통 나무판에 보통 다 이제까지 아직도 나무판에 그린 게 많아요. 나무판 캔버스보다는 나무판에 그린 게 많아서 나무판 뒤에 보통 사인을 하고 뭐 명확하게 작가가 있는 그림이니까 이런 것들은요 알려진.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봤던 우리 그 눈 속의 사냥꾼 요거 그 연작인데요. 연작이 이게 사실은 또 몇 개인지는 몰라요. 어디 갔지 여기.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린 연작, 그죠? 계절 변화를 그린 연작인데 이게 모두 6개인지 또는 12개인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현재 5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나무판에 그린 그런 유화인데요. 5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인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림은 뭐 흐린 날 해가지고 뭐 2월과 3월, 그죠? 이제 추위가 좀 사라지면서 이제 메말랐던 나무들이 새로 이게 뭐 이렇게 가지를 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뭐 별게 없고요. 어쨌든 요 농민들과 이 사람들 얘기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딱 확대한 겁니다. 확대하면 이게 지금 이 남자는 지금 이거 그 와플을 먹고 있어요. 이게 와플이에요, 와플. 그죠? 와플. 응? 와플. 남자는 와플을 먹고 있으며 어린이는 종이로 만든 왕관, 이 왕관을 종이로 만든 왕관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플, 우리는 와플 많이 먹는데요. 그 와플이 그거예요. 왜? 그 웨하스가 그죠? 와플, 그죠? W 영어로 쓰면 웨하스가 되는 거예요. 와플.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웨하스, 그죠? 이렇게 체크 무늬 과자, 그죠? 그래서 그걸 먹고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부인 같고, 그죠? 이렇게 부인이 뭘 가져왔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왕관 쓰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 왕관이 이렇게 유행했나 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유행이었더라도 여기 주머니로 썼대요, 주머니로.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그게 또 남성성의 상징이라 그래서 여기 뭐 물건을 넣고 다녔대요, 이거 앞에다가 주머니를. 그것도 희한해요, 또 여자 왜 이렇게 됐는지.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러고 다니면은. 그죠? 주머니. 이게 이게 육체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머니. 거기다 물건 넣고 다니고 이랬대요. 소중하니까. 자, 그래서, 최초의 현대적 풍경화라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풍경화 중에 이제 요 브리헬 요 부분부터 이제 드디어 풍경화라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전에는 풍경을 그리는 것은 종교적 신화적 사파의 배경을 그리는 정도로 국한되었죠. 배경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멀리 뭐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풍경화는 그와 같은 제한적 역할에서 벗어나 회화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 주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되긴 됐는데 나중에 바로크 시대까지도 계속 이 풍경화는 이거는 세컨드한 거다라고 이렇게 좀 그 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적 풍경화라는 그죠? 왜냐면 신화나 그 종교의 배경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 풍경 자체가 또 거기는 사람들이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풍경화 여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첫 번째 규칙이 이겁니다. 모던 그 랜드스케이프, 그죠? 감상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부터 벌써 그래. 이거부터 가까운 사물부터 해서 이걸 이렇게 좀 보다가 보면 이제 점점 멀리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가까운 이런 것에 주목하다 보면 저 먼 곳부터 먼저 보진 않죠. 그죠? 가까운 곳을 보다가 쭉 먼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죠? 가까이 다니는 사람들, 좀 보다 보면은, 그래서 보다가 이런 집도 보다 보면 저 멀리 보게, 그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시선이,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처리되는 시선 처리가, 풍경화의 시선 처리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쭉 향하게 이렇게 보는, 그게 일반적인.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예수가 있거나 뭐 성모가 있으면 거기부터 보죠. 아, 그렇죠. 여기는 딱 봐야 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사람 물론 우리는 사회적 뇌기 때문에 사람들부터 보게 되죠. 사람들부터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앞에서 막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로부터 천천히 사람들이 또 그거 있어요. 계속 저쪽에 그죠? 하나하나.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을 가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규칙적인 그 풍경을 보는 그 시선 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건초를 그죠? 이게 건초를 말리는 그죠? 그 6월과 7월에 말려서 이제 겨울을 나면서 말하고 소를 먹일 그죠? 그런 건초를 말리는 그런 그림이고요. 뭐 상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슬슬 보시면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중적인 요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하는 거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힘들게, 그죠? 이렇게 힘들게 이게 막 수학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자고 있고 여기서 또 먹고 마시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항상 이 사람 그림에는 먹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무지행이들은 그냥 당장 먹고 그냥 마시고 취하고 이런 거 그냥 한다. 근데 이게 이게 상당히 양가적이죠. 한 해 내내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래서 수학 해놓고서 다 먹고 탕진하고 마는 그죠? 이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려놓은 게 하필 이 장면에서 그죠? 한쪽에서는 죽어라고 일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과 한쪽에서는 또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이 이게 모순적이라는 거지. 니들 저렇게 죽어라고 일 왜 하냐?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끝,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허무주의적이고 약간 풍자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도요. 일하면서 참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하면서 참을 먹는 거로 이제 볼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요, 이제 해석까지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양가적인 그죠? 양가적인 면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림에는 이렇게 이제 뭐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농부들이요. 자, 그 다음에 7월과 8월. 그다음에 그리고 그 앞에 게 없어요. 그 5월, 6월 뭐 요게 이제 그 그림이 없고 대충.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0월과 11월 다 나뭇잎이 다 젖고 그죠? 이제 소떼를 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소떼가 돌아오는 그런 소떼의 귀한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나왔던 눈 속의 사냥꾼들,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또는 뭐 돌아오는 사냥꾼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의 그런 전경. 그래서 다 나무판에 그렸어요. 나무판에 유화로서. 그래서 이 그림이 이게 이제 보면은요, 이게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검게 처리돼서 잘 안 보이지만은요, 여기 요런 간판도 있고요. 보시면은요, 요 사냥꾼이 지금 이제 왜 지쳤느냐, 아까 그 지친 사냥꾼이라 나왔는데, 사냥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사냥을 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데, 오늘 사냥 거의 실패했다. 딱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여우 죽은 채 이렇게 내려있죠. 여우 다리에다가, 그죠? 여우 죽은. 그러니까 작은 여우, 사냥의 성과물은 작은 여우 한 마리일 뿐인. 뭐 여우 이거 여우 가죽 벗겨서 가죽 파는 건데 뭐 돈 되겠어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사냥의 성과물이 작아서 이제 지친 채 들어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고. 또 여기 여인숙 간판도 있어요. 여인숙 간판도 이렇게 실감나게 바람에 떨어졌죠. 하나가. 떨어진 그 여인숙. 아까 그래서 요게 여인숙입니다. 요게 여인숙에서 지금 사람들, 그죠? 막 뭐 요리하고 있고, 뭐, 그죠? 이 여인숙 간판. 여인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링. 옛날에 이 500년 된 컬링이세요. 진짜 컬링이죠, 그죠? 진짜 컬링.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컬링 그때 할 때 올림픽하고 할 때 알았는데 이때부터 있어요, 거예요, 컬링이 지금. 이게 어디 그림이 어디 여기 있구나. 여기 이 사람들이죠, 여기 컬링, 그죠? 컬링 하고 있어요, 컬링. 컬링 하고 있고 이 재밌어요. 500년 전인데. 그 다음에 이게 아이스하키. 한쪽에서 하키, 그죠? 하키 와서 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 놀이였나 보네. 그러니까 그때, 그죠? 이 민중들이 하는 놀이였나 봐요. 여기 이 네덜란드나 이쪽은 그 저지대 지방이라서 이렇게 그죠? 항상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얼어가지고 편편한 데서.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옛날부터 그 스케이트 강국이었잖아요. 스케이트, 그죠? 예전에 올림픽에서 항상 네덜란드 사람들이 스케이트 하면 동계올림픽에서. 그래서 이게 또 다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스케이트.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날이 있죠, 스케이트 날, 신발에. 날이 달린 스케이트, 그죠?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맨 신발 신고, 지금 남편이 아마 부인 또는 여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를, 그죠? 날이 달린 스케이트, 그죠? 벌써 이때부터 이렇게 날이 달린 스케이트를 타는. 그래서 지금 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이제 딱
아까 그 그림이 좀 더 잘 보입니다. 아, 여기서 막 하키즈마 하고 있고, 컬링 하고 있고, 지금 스케이트 타고 있고, 그죠? 이렇게 또 겨울에 노는. 여자분 혹시나 그 여자분 다 그래 다 우리는 뭐 그래서 유명한 그죠? 여성분도 이렇게, 그죠? 스케이트 타게 하시고 놀고, 네, 또 따라다니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풍경입니다. 그런 그 민중들이 노는 그런 풍경.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아까 그 보스, 그죠? 그 보스의 영향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그림을 또 남겼어요. 그죠? 판화를 위한 밑그림인데요. 그러니까 판화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이제 판화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는 그 당시 어떤, 그죠? 물고기, 과일 이런 건 탐욕, 욕망을 자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었고, 또 그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또 먹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작은 물고기 가지고 큰 물고기를 지금 이걸 먹으려고 잡히고 계속 그러는 거죠. 이런 식의. 예, 그죠? 또 여기 뭐 이 생선에 물고기 머리를 한 사람 뭐 이런 기괴한 모습도 있고요, 그죠? 물고기를 이렇게 뭐 들어서 말리고 있고 하늘을 날고 있는 물고기 있고 이게 또 우리 인간의 그 쾌락이, 그죠? 더 큰 쾌락을 쫓고 그 쾌락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쫓고 그런 그 쾌락의 일종의 그 악순환. 그죠? 쾌락의 악순환, 쾌락의 역설 같은 거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프는 어디서 본 적 있죠? 아까 지난번 보스 그림에서요. 보스 그림에 있거든요, 이게. 뭔가 있거든요. 이 네덜란드가 또 이 칼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덜란드, 독일, 그죠? 이런 칼 만드는 그런 그 정밀 산업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요즘 저는 부엌칼이랑 똑같네. 그죠? 요즘 부엌칼하고 비슷한데 좀 더. 저 밑에 칼은 진짜 부엌칼. 이게 똑같잖아. 칼로 무슨 성경의 말을 뭐 귀를 뭐 듣지 못하고 이런 인간 뭐 귀를 지옥 가서 귀 자른다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 귀절하고 되는 그런 그 지옥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귀를 뭐 이렇게 하는 이 칼, 그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래서 저렇게 농민 풍자도 농민에 대한 그림도 그렸지만 또 이런 그림도 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당시 어떤 쾌락을 쫓는 되게 허무한, 그죠? 이렇게 계속 물고기 먹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조개도 그 욕망이라 했잖아요. 욕망, 그죠? 조개가 또 물고기를 또 이렇게 물고 있고 인간도 나이프 잡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죠? 어쨌든 그런 그 당시를.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도, 이거 보면 정말 보스 그림하고 똑같죠. 아까 지옥. 네. 그죠? 보스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반란한 천사의 추락이라고 하는, 이게 그 대천사 미카엘이라고 하는데요. 미카엘이, 천사는 전 잘 몰라서 천사도 여러 명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지? 수태고지. 그죠?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임신했음을 알린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그죠? 가브리엘 대천사고, 이거는 미카엘 대천사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미카엘 대천사가, 이제, 이 천사 군단을 데리고, 이 추락한 천사를 이렇게, 그죠? 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딱 보면 이것도 완전히 보스 그림하고 똑같아요. 온갖 기괴한 상상력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죠? 이런 장면을 보시면은요, 상상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란한 천사가 성경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사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천사였는데, 그죠? 이거 뭐를 더, 그러니까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그죠? 그런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그거를 자기가 더 빛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역시 그죠? 그래서 이제 악마로 추락한, 그죠? 그래서 그걸 싸우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성경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이 실제로 있다며요. 그죠? 천사가 타락해서. 어쨌든 그런 구절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반란한 천사의 추락을 그린 그런 정말 보스 그림에 그대로 연상돼요. 아주 기괴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죠? 아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그림. 연상시키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 브리엘의 그림 중에 또 유명한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도 유명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림들이나,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림은 그때 봤던 그림이잖아요. 왜 죽음의 승리라고, 그죠? 기억나시죠? 죽음의 승리라고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그거 아니지. 아니지. 그 죽음의 승리라고 기억 안 나세요? 그 그림? 그거 한번 보시려고요. 그거 한번 잠깐, 지난번. 예. 그 이제 흑사병이 돌고, 흑사병이 돌면서, 그죠? 흑사병이 돌면서, 낫 들고 있는. 예, 나 들고 있는 그 그림이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피테르 브레헬. 그죠? 죽음의 승리,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그죠? 예, 나 들고 싹 쓸어버리는, 그죠? 자, 여기 가운데. 예, 여기 이제 요 가운데, 그죠? 요렇게, 그죠? 요 이제, 그 해골이 이렇게 낫을 들고 싹 사라진 걸.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커다란 낫은 가을에 추수하듯이 사람들의 목숨을 걷어간다. 그래서 여기 항상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그 사신에는. 그죠? 예, 슥슥 다 쓸어간다는 거죠. 흑사병. 이렇게. 저 요즘 게임 캐릭터잖아. 이거요? 그죠? 게임에 많이 나오죠. 어쨌든 바로 이게 흑사병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추수하듯이 그냥 슥슥 쓸어가니까 큰 낫으로, 추수낫으로 이렇게 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싹.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요 얘기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요게 요 그림 보시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기 요거. 요 끝에,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저쪽부터 그 죽음의 군단이 쫙 밀려오고 있고, 그래서 다 썰어버리고, 이렇게 뭐 왕도 필요 없이 다 이제 죽음에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좀 마지막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쾌락. 그죠?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지. 이게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지만은요, 마지막으로 쾌락을 즐기다가 이 사람들은 딱 눈치챈 거지. 해가지고 막 이제 맞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죽음이, 밀려오는 죽음에 맞설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 두 명은 이제 아직 모르고 있어요. 끝에 둘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지금 서로 끌어안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두 명은 아직 모르고 있고, 이 앞에는 다 쓸려가지고 이제 쫙 이게 밀려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쾌락주의. 그러니까 이게 벌써 흑사병이 지난 지 200년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거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계속. 예. 자, 그래서요, 메멘토 모리라고, 그죠? 이 흑사병을 통해서, 결국 흑사병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흑사병 이후, 결국 두 가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흑사병 이후에, 다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어차피 우리 다 죽을 건데. 그래서 현세적 쾌락주의가 한편으로 크게 일어나고요.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게 또 나중에 과학이 겹치면서 강화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흑사병 이후에 중세마을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은 뭐 너무나 유명한 주제고요. 그다음에 흑사병이 또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아우러새겨 놓은 게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그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럼 죽을 텐데 뭐 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즐긴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즐긴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그 봉헌을 하게 돼서 르네상스의 어떤 한 가지 바탕이 됐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이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잠깐 쉬었다. 좀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림이 많네요. 예, 많고요. 이거 사실 유명한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명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저기 그 교과서라든지 우리 뭡니까? 어떤 이런 다른 책들에는 이해하기 쉬운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하기 쉬운 그림의 대표적인 작가가 이 브리엘이라든지 나중에 배울 다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미술사 말고도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 그래서 이 보스 그림은 미술사 정도만 나오지만은요, 이 브레헬 그림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니까요. 그죠? 많이들 보신 그림이기 때문에, 요거 좀 상세히 많이 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죠? 농촌의 결혼식.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풍경이나 생활 습관, 풍습, 이런 걸 그림 속에 담아놓으면 이야기할 게 많은 거예요. 직소 퍼즐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그죠? 예, 맞아요. 직소 퍼즐도 많이 나와요. 예. 그 반 고흐 그림도 그렇고, 고흐 퍼즐도 있고, 이 사람 퍼즐도 있어요. 그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림들은 눈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이런, 이거 말고, 이런, 그죠? 아까 춤추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은 많이 눈에 있거든요. 예.
특히 이런 그림들 워낙 많이 나오는,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이 그림도 특히, 그죠? 이 농촌에 결혼식 해가지고 항상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잔치네, 잔치. 예,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헛간이에요. 딱 보시면 그죠? 헛간이죠. 큰 헛간에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골의 큰 헛간에서. 교회가 아니고. 예, 교회가 이제 헛간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고. 결혼식 피로연이구나. 그죠? 또 그래 가겠죠. 뭐. 예, 예. 하면서 이제 대접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막 나눠주고 있고. 신랑 신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그 누가 신랑인지는 지금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누가 신랑인지는. 근데 신랑이 지금 도착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고 이 당시 풍습으로는 신랑이 이제 다 먹을 거 대접해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모자를 썼으니까 빨간 모자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신랑이 그죠? 아마 그 정도 후보를 지금 1명, 2명, 3명, 4명쯤 생각하고 있는데 요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누군지 모릅니다. 신랑이 누구인지는 누군지 모르고요.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커플룩으로 색깔이 톤이 비슷한. 여기요. 예. 그죠? 뭔가 좀 옷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그죠? 잘 빼입고 또 술 이렇게 따라주고 하는 거 보면은 그죠? 술. 자, 그래서 어쨌든 농촌의 결혼식. 근데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봐서는 잘 생동감이 없고요. 확대해서 보면 정말 생동감이 있어요. 그죠? 정말 그죠?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있는 농민들의 뭐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눈 뻘개서 그냥 막 먹고 있고 뭐 그죠? 야 뭐 좀 더 술 더 줘 막 이런 거지. 이게 뭐 없네. 그죠? 예, 정말 아주 그 개걸스러운 그 모습을 제대로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인다고요, 그죠? 이렇게 다 하나 썰어서 먹고 지금 뭐 정신 없죠, 막 이것저것 다 놓고. 술동체, 술도가. 그죠, 그런 거죠. 저 끝에서. 네, 술세 먹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도 많은 게 담겨 있는데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수도사, 그죠? 이게 그 당시 프란치스코의 수도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라고 딱 하더라고요. 수도사 복장이었고. 또 이 사람은 증인으로 참석한 공직자다. 큰 칼을 딱 차고 있잖아요. 그죠? 복장도 다르고. 그래서 그죠? 이 마을에서 이제 결혼했다라는 요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수도사니까 아무래도 높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데 요 얼굴이 브리엘의 자화상 아니냐. 아까 봤던 얼굴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수염나고. 그죠? 으로 여겨진다. 자신을 모델로 해서 그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이게 반점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그쵸? 반점을 자기가 예, 예. 저렇게 그려놓고 예. 사람들을 개걸스럽게 먹는 예. 거니까.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그 머리에 숟가락을 꽂고 있어요. 모자에. 그죠? 머리에 숟가락이 수저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머리에. 그죠? 여기 수저가 있어. 여기 수저. 그게 원래 그렇게 했나 보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이 머리에 수저를 이렇게 꽂고 다니는 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먹었을 때 꽂고 있다가 어디서 먹는 게 있어 그럼 가가지고 일단 수저도 집어넣고 먹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다른 작품에도요 이게 여기도 머릿속 꽂고 뛰어가고 있어요. 또 춤추는 게 머리에 수저를 꽂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어쨌든 근데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것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라는 겁니다. 항상 꽂고 다니다 그냥 바로 빼서 먹는, 아무데나 집어넣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막, 뭐 먹고 마시다가 저 여성 손잡고 나와서 놀려고 막 뛰쳐나오는데 뭘 먹고 있냐, 좀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숟가락은 다 개인이 소지하고 다녔나? 그랬나 보죠. 근데 딴 데가 아니고 모자지? 모자 이렇게 꽂았나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자 이렇게 다들 꽂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공작 어린애, 그죠? 어린애의 모자에 꽂혀있는 깃털인데 이 공작 깃털의 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의 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이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보고 있다. 신이, 그죠? 여기 요런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많은 뭐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요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발이 또 누구의 발인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요 발, 여기 있죠? 이 미스테리가. 이 발. 이 발하고 이 발은 있는데 요 발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발. 이 사람이냐?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자세로 봐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미스테리한 뭐 그 떡밥이고 또 떡밥 미술 사가들이 이거 뭐냐 해서 떡밥. 발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발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 보면 발 같기도 하고,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누가 앉아있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 발일 수도 있고, 이 사람 발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응? 그러니까 제 자세를 보시면요, 이 발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발 아니냐? 이 사람의 발 아닌가? 그래도 구도가 너무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렇게 보기에.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한, 그래서 미스테리한 게 좀 있어요, 몇 가지 더. 자, 그래서 요런 거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정말, 딱 정말 생동감 있죠, 그죠? 뭔가, 야, 동네 술꾼들, 그죠? 다 모여서.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도 나왔었어요. 종이로 만든 왕관. 이게 종이로 만든 왕관이랑 아까 그 어린애가 그 왕관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또 그 당시 유행했나봐요, 이렇게. 이 평민들은 이거 다시 씌워주는 게, 그래서 신부는 이제 아주 흡족한 모습의 신부고, 근데 신부도 여기 작은 종이 왕관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신랑의 것 아니겠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신랑은 저거 벗어놓고 지금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날라주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그 고전하다. 네. 진짜. 모자가 주머니네. 그러니까 여기다 수저도 막 꽂고 다니는 거죠, 그죠? 수저 꽂고. 종이도 꽂아놓고 뭐 네. 이거 좀다 휴대폰을 거기다 놓네. 자, 그 다음에는 그 농민의 춤입니다. 농민들의 춤추는 광경. 이것도 뭐 자세히 보면은요, 아주 뭐 가관이야. 이쪽에서 막 서로 그죠? 껴안고 술 취해서 끼고 여기 술꾼하고 막 악수하고 뭐 얘기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 뭐 빨리 놀러 가서 막 놀고 있고 이런데요. 이게 그 농민의 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중적인 시선, 그죠? 농민들의 삶의 어떤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여기 쓴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요런 식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해석. 그러니까 화가의 눈에 비친 민중은 부조리함 그 자체였다. 그들은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그죠? 자신만큼은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모순 가득한 존재였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교회에 나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아적 사고가 그들을 지배했다. 그래서 성스러운 봉헌축제의 날, 이게 지금 어떤 교회가 있고, 이게 이 날이 교회의 무슨 봉헌축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날에 벌어진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모여서 축제하는 게 아니라, 축제라는 거는 이제 무슨 공식적인 일이 좀 명목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 봉헌 축제 날인데, 아무래도 봉헌 축제 날에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음식이 이제 위주로 하는 거지,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성스러운 봉헌 축제 날에도 신에 대한 예를 갖추기는커녕 그냥 흥청망청 먹고 노는 기회로 삼는 생각 없는 존재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비판적인 시선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농민들은 뭐 저 교회는 다 등을 지고 지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그죠? 오늘 축제 날이야? 그럼 먹고 마시는 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빨리 가서 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나무에는 성모 마리아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게 딱 보면 좀 보여요. 이거 성모 마리아 그림인데 벌써 삐뚤어져 있고, 그죠? 이걸 다 외면한 채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실 이거는 뭐 사실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들한테도요. 뭐 우리는도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야, 크리스마스 때 뭐 하지? 어디서 술 먹지? 맨날 어릴 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축제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모여서 노는, 술 마시고 노는 날이라는 거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뭐,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놀지만은요. 그래서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뭐, 부활절이건, 뭐, 크리스마스건 그냥, 그걸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한번 놀아볼까 하는 그런 어느 날에. 창문으로 비친 십자가 있는데 사진 딱 찍어 놓으면 크리스마스 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식의 그 이중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림 아니겠느냐. 자, 근데 어쨌든 이 그림도 미스테리한 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구도가 안 맞아요. 이 키나 크기가. 네. 그죠? 이 소년과 어린애인데, 소녀. 이게 물론 소녀로 그려진 건데, 너무 안 맞죠? 그죠? 이쪽에 꼬마고 여기 엄마 같은. 엄마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작은 뭐 소녀로 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죠? 등치가 작은 소녀로 본다고 해도 이게 너무나 안 맞는, 이거 미스테리한 거. 이거를 이렇게 그렸을까? 정말, 그죠? 그래서 이것도 미스테리한, 왜 이렇게 그렸는지, 미스테리한 그런 그겁니다. 뭔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죠, 지금 우리들은. 그죠? 어제 이렇게 그림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네. 알 수 없는, 어쨌든 뭐, 알 수 없는 이것도 떡밥. 그죠? 이게 뭘까?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 비판적인 좀 더 요런 단순히
그 사람들 꼭 민중이 아니더라도 그죠? 사람들의 그런 그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이중적 시선에서 그 그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죠. 바벨탑 하면 항상 이 그림 나와요. 왜 우리가 그죠? 무슨 바벨탑 얘기 나올 때는 항상 이 브레헬의 이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브레헬. 이게 이제 왜 하필 이때 브레헬이 바벨탑을 그렸느냐? 이게 당시 네덜란드와 그 벨기에와 그 지역의 어떤 분열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바벨탑이 이 짓기 전에는 세상의 언어가 다 하나여가지고 사람들이 그죠? 다 협력해가지고 저 하늘에 닿는 뭐 그죠? 바벨탑을 짓자, 저 하늘까지 올라가자 해가지고 막 지었는데 이제 그 신이 그죠? 하느님이 그걸 보고서 이것들이 오만하게 말이야 그죠? 우리 하늘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은 이제 언어를 흐트려가지고 말을 다르게 해서 그죠? 서로 말을 흐트려 버려가지고. 그럼 이제 협력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야, 벽돌 올려! 뭐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협력이 안 돼가지고, 다 이제 공사를 더 이상 못하고 흩어졌다. 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신화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바벨탑 신화를 그린 그림 중에서, 바벨탑 그림도 여러 개예요. 서양 미술사에는. 근데 이 그림이 가장 대표적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그죠? 밑에서 다 지금, 그죠? 그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예수로 보이고요. 예수로.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렸느냐, 하필 그때. 이게 네덜란드라는 거죠. 네덜란드가 이렇게 온갖 하는 말이 다르고 서로 분열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요 때부터 해서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신교, 구교, 그죠? 벌써 1517년이 그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거든요. 1517년이. 그래서 그 세대가 막 지나면서 이게 오히려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이제 갈등이 첨예해진 것뿐만 아니라 아예 뭐 스페인 왕이 개입하고, 그죠? 교황이 개입하고, 또 네덜란드 그 애들은 뭐 독립파와 뭐 그렇게 항상 있잖아요. 그죠? 독립파, 뭐 카톨릭파, 그것도 또 개신교도 왜 루터파, 칼뱅파 막 갈리고 막 이래서 아주 난리인 그 분열상을 아마 비판한 거 아니겠느냐. 딱 사실 맞긴 맞죠. 그래서 네덜란드 뭐 벨기에, 북벨기에 다르고 남벨기에, 플랑드로 다르고 다 서로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바벨탑.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그 마태복음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해요.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의 턱에 빠진다. 그죠? 마태복음에. 그죠? 요거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다가 다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다 넘어지는 그런 그림이죠, 그죠? 이거를 왜 그렸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앞에 그 바벨탑처럼 그러니까 당시 네덜란드의 그 혼란한 정치 상황, 그죠? 이게 자기도 앞을 볼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지가 끌고 가겠다고 막 서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가지고 다 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풍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 당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발생해요. 1567년, 1668년, 그죠? 바로 초기에는 장난 아니었죠. 스페인, 그죠? 그 알바레츠 공작이 막 그 군대에 와서 막 사람들 학살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내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온건파, 강경파, 또는 뭐 다른 또 종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서로 자기가 리더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막 그런 거를 이제 풍자한, 그죠? 이제 그런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헬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풍속과 그래서 이 그림도 항상 나와요. 요 얘기할 때 항상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림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일반 대중문화 속에서 그런 이제 뭐 속담이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할 때 뭐 바벨탑 이런 거 얘기하고 할 때 뭐 농민들의 생활 얘기할 때 항상 그런 그림이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그래서 그런 아주 많은 그림을 그린 그런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순한 풍속화는 아닌 거죠. 그죠? 이 속에 그 당시 어떤 비판적인 의미라든지 삶에 대한 그런 자신의 생각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리엘 얘기 좀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뭐 그만큼 우리가 대중적인 사파로 많이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좀 나온 김에 쭉 다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거만 딱 간단히 하려고 그러다가요. 그 연장만 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유명한 그림들이 많아서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요. 이제 그 다음, 이제 104페이지죠. 104페이지. 그죠? 104페이지. 독일 르네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독일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독일 르네상스.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들의 독창성에 그림만 봐도 되게 독일스러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뭔가 그죠? 그림은 독일스러운 게 있죠. 특히 오른쪽 그죠? 뒤로 얼굴 아주 대단하죠. 뒤죠 좌상.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들의 독창성에 한 걸음 뒤쳐져 있던 독일 화가들은 사실 그래서 독일은 이게 문화적인 후진국이에요 항상 독일은. 그래서 그 열등감이 항상 있어요. 독일은 그게 이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이쪽에서 항상 열등감이 이제 가장 큰 게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쪽, 그 다음에 이제 영국도 항상 그랬어요. 영국도 변방이니까 항상 저 프랑스 왕이 뭐 하나 요거 항상. 그래서 지금 이 홀바인이 그린 헨리 8세도 항상 그 프랑스 왕을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프랑스 왕은 자신은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죠? 얘가 경쟁자로 생각한 거지, 항상. 독일도 그렇고, 저기 러시아 왕도 그렇고, 항상 그 이제 변방의 그 게르만, 그죠? 영국, 뭐 독일 뭐 이런 네. 데가 신사 이미지를 가진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죠. 되게 예. 야만적. 야만적인 거죠. 야만이죠, 원래. 그러니까 문화는 원래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문화의 중심지고, 너무 단순하고 소박하다. 그죠?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러니까 문화의 이미지보다는, 그죠? 독일하고 영국은, 그렇죠.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합리성으로 승부 본 거죠. 합리성. 그죠? 합리성. 어떤 고전적인 우아함이나 낭만적인 그런 것보다는 합리성. 맨날 싸우죠. 한쪽에서는 촌놈들. 자,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들의 독창성이 한 걸음 뒤져 있던 독일의 화가들은 16세기 초반부터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업적에 비교할 만한 회화적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북유럽 유파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예술의 최전성기와 거의 동시에 독일도 전성기 르네상스를 구가했는데 그르네발트의 경건한 종교화, 뒤로의 기술적으로 완벽한 판화, 그다음에 홀바인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한 초상화가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홀바인 궁정 초상화 뭐 유명하죠. 한스 홀바인. 한스 홀바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로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미술사에서 항상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뭐 가장 위대한지는 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체계들도요. 뭐 초상화를 잘 그리는 사람들 많은데 꼭 왜 한스 홀바인이냐? 한스 홀바인도 약점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올 텐데 약점이 어쨌든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로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로와 마찬가지로 그도 북부의 장점과 남부의 장점을 모두 취하였는데 정확한 사실주의와 선을 주로 사용하는 네덜란드적인 방법, 그죠? 북유럽의 그런 방법과 이탈리아의, 그죠? 이탈리아 로마식 균형적인 구성, 명암 대조법, 조각적인 형태의 원근법을 결합했다. 자, 그래서 홀바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홀바인이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왼쪽이죠, 이 사람이 홀바인. 참 독일스럽게 생겼어. 생긴 것도 그죠, 그죠? 독일스럽게 생겼어요. 홀바인입니다. 앞에 자기 자화상. 독일에 태어났지만 화가로서 일한 곳은 스위스 바젤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의 장식이 금지되면서 특히 스위스 바젤은 이게 강경파, 칼뱅, 그죠? 칼뱅파가 주도하잖아요. 칼뱅파는 아주 강경한, 루터보다 훨씬 더 강경한 쪽입니다. 그죠? 칼뱅은. 그래서 그 교회의 장식이 금지되고 또 있던 거 다 불태우고 막 이랬어요. 그죠? 우상숭배라고. 그죠? 이건 다 우상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대로 한다. 왜 성경 말대로 하는 게 항상 그 레디컬리즘이라는 게 그 레디컬이라는 게 레드 RAD가 그 루트에서 온 거거든요. 뿌리. 그래서 우리가 레디컬리즘을 번역할 때 근본주의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본, 그죠? 뿌리 본자 써가지고, 그죠? 근본주의.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레디컬리즘이라는 게 뭐 과격파라든지 근본주의라는 게 달리 말하면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문자, 써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또 번역하죠. 그러니까 그 써 있는 그대로 한다. 써 있는 그대로 하니까 여자들은 교육 안 시키고 말이야. 옛날에 그 써 있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원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칼뱅도 그 성경에 써 있는 원리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돼 있다. 이거 다 우상에 대해서 불태운 거죠, 막, 그죠? 그러니까 개혁의 시기에는 그게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갖고 한 거죠. 우리나라도 항상 성리학에서도 항상 그죠? 그 성리학도 근본, 우리나라 성리학은 근본주의죠. 우리나라 성리학 있는 그대로 있잖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상가냐 해야지. 변방이니까 변두리 현상인 거죠. 문자를 그대로 딱.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본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받아들인 거. 이거 이대로 돼 있네. 이대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 큰어머니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진짜 3년 동안 그 산소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가셨어요. 진짜 3년 동안.
근데 그게 세대가 불과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예, 예. 우리 어릴 때는 3년 동안 가진 않아도 방에다 상을 아, 맞다. 상 이렇게 딱 차려놓고 방에다가. 예. 그건 뭐 저희 어릴 때도 먼 얘기가 아니고. 그 차리고 절하는 간단한 그 절차를 하고 반세기도 지나잖아. 이제 못 조절되잖아요. 이제 못 하잖아요. 저희까지. 자, 그래서 그 레디컬리즘, 그 어쨌든 그 이 종교 개혁의 한 일파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레디컬리즘인 거고요. 레디컬리즘 번역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니다. 레디컬리즘을 어떤 때는 뭐 과격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근본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원리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제일 겁난 사람들. 그죠? 레디컬리스트가 제일 겁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은 신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스스로가 그렇게 믿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칼뱅이 이제 그 스위스를 장악하고 특히 스위스 바젤, 그죠? 그럼 장악하면서 교회의 장식이 금지되니까 화가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죠? 일자리가 끊어집니다. 그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저 홀바이는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작정한다. 그래서 그의 후원자인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이제 이 홀바이하고 친했는데 에라스무스는 그래도 그 개신교로 가지 않았죠. 그래도 그래서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쓰면서 왜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지만 이제 교회의 그 잘못된 점을 비판한 거지 이거를 그 개신교로 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여기 이 초상화도 이제 홀바인이 그려준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 깃털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그죠? 모피 이거 그죠? 모피는 이거 하나 다 살아있는 그죠? 에라스무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그죠? 초상화죠. 진짜 많이 본 건데. 그래서 많이 본 그림이죠. 에라스무스. 여기 이제 홀바인이 이제 같이 있을 때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죠? 정말 유명한 그림. 정말 진짜 거의 실물하고 똑같이 그린 거죠. 에라스무스. 그래서 이 홀바인이 나름 이쪽 인문주의자라고 친해요. 에라스무스하고 이렇게 친했고, 스위스에서. 그 다음에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고 되어 있는 토마스 무어. 그 유명한 우리 여기 보시는 이 사람. 이것도 많이 보죠. 토마스 무어. 유토피아. 그죠? 유토피아의 작가. 유토피아의 작가로 유명한. 이것도 이제 홀바인이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준 사람은 이 얼굴이 제대로 남았어요. 이렇게 홀바인이 딱 그려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정말 거의 사진처럼 남은 거죠. 이 사람 얼굴이 이랬구나. 그래서 그 토마스 모어,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 진짜. 이 벨벳이요? 네, 그죠. 정말 그렇게 제대로 그렸죠. 근데 토마스 모어는 나중에 이제 헨리 8세에 대항해가지고 카톨릭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버티다가 이제 참수당하나 교수형에 처하나 어쨌든 죽죠, 그죠? 사형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시성된다고 합니다. 성인이래요? 저 좀 몰랐는데. 네, 성인, 카톨릭 교회에서, 그러니까 순교자로서, 순교자로 20세기 초에 언제 그 교황이 이제 초예요. 네, 초에 이제 시성, 이 사람은 성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참 뒤죠, 어쨌든. 순교다. 준비한다고. 김선축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제 글을 영국의 토마스 모어경에 추천하면서 여기 바젤에서는 미술이 철저하게 냉대받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이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상 파괴, 우상 파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국으로 가야죠. 그죠? 영국으로 가서 홀바인은 영국에 가서 그 놀라운 재능 덕분에 곧 헨리 8세의 궁정 화가가 되었는데 거기서 왕과 왕비 4명의 초상을 그렸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의 그 궁정 초상 화가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궁정 사진사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다 있잖아요. 궁정 전문 사진사. 그죠? 궁정 기록관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궁정 기록을 이 사람은 그림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제 홀바인, 이제 헨리 8세 이 초상화하고요. 초상화가 이게 원래 서 있는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헨리 8세가 딱 폼 잡고 서 있죠. 그죠? 폼 잡고 서 있는 이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대사들이라는 그 그림, 거기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많이 보셨죠? 그죠?
프랑스 대사라고 되는데 원래 제목은 그냥 대사예요. 대사들. 를 보면 동양풍의 양탄자와 다마스쿠스산 직물 중동산이죠. 중동산 직물 커튼의 선적인 문양, 정확한 모피와 천들의 질감 묘사, 대리석 바닥의 정확한 원근법, 에나멜 칠이 된 탁월한 색채, 세부 묘사가 정확한 사실주의적 기법 등 홀바인의 놀라운 테크닉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전면에 있는 길쭉하게 늘어지게 그린 해골과 학문적인 도구들은 사물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북구인 특유의 기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홀바인도 뒤로와 같이 정확도를 기해 인물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으나 뒤로 작품이 긴장감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이탈리아적인 표정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초상화의 대가라고 하지만은 표정이 없습니다. 그죠? 표정이 없어요. 이탈리아적인 표정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 표정이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표정이 없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궁정 화가가 표정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사실 그죠? 정식인 거니까 한편으로는 그죠? 네. 네. 자, 그래서요. 자화상도 표정이 없어요. 아까 자기 자화상도요, 그죠? 그죠? 자화상도 표정이 없시다. 그래. 자, 그래서요, 105페이지 맨 위에 홀바인은 이후 3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의 장르인 초상화의 기준을 정립한 화가로 유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 어쨌든 홀바인은 궁정 초상화로 유명하고요. 홀바인하고 요 얘기를 잠깐 하면 얘기가 끝날 것 같네요, 오늘. 그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헨리 8세, 여기 제가 썼는데요. 요건 좀 참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안이니까 써놨습니다. 현재 헨리 8세는 누구냐? 튜터 왕조, 그죠? 튜터 왕가로서 헨리 7세의 차남으로 출생했는데요. 국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와도 싸우고 뭐 계속. 근데 이제 요게 제일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1533년 앤 불린과 재혼. 이게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그래서 앤 왜 영화 있었죠 옛날에 천일의 앤. 응? 그죠? 블러드메리는 이제 딸이죠. 그 앞에죠. 딸.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헨리 8세를 파문하죠. 요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허락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제 교황청이 안 된다. 이혼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갈 길 간다. 그죠? 그래서 성공회를 설립하면서 수장령, 영국 왕, 우리 땅에서는 내가 교회를 다, 그죠? 접수한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반대하던 토마스 모어도 처형되고, 그죠? 이제 카톨릭교도 들어가 막 싸우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성공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이제 영국 국교가 독립되는 거죠. 그죠? 이른바 카톨릭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결국 그걸 시작한 건데 바로 요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유명한 게 이 왕비가 6번 결혼했죠. 그죠? 헨리 8세는 결혼을 6번 했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6 명입니다. 6명. 네. 6번 결혼했는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왕비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거는 지금 홀바인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 이거부터 홀바인이 그린 건데요. 요 이제 첫 번째 왕비가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캐서린, 아라곤의 캐서린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라곤이라는 게 스페인의 한 왕국이에요. 아라곤 왕국.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략 결혼이죠. 그죠? 원래 그죠? 어느 이제 왕국과 왕국이 이렇게 결혼하는 이쪽에서 시집 보내고. 근데 원래 이 캐트린 아라곤은 이 헨리 8세의 부인이 아니라 이 헨리 8세 자기 형하고 결혼하려고 온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차남하네요, 차남. 헨리 7세의 장남이 있었는데, 장남 형하고 결혼하려고 와서 결혼식도 했어요. 결혼식도 했는데, 이 둘이 결핵인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둘 다. 걸려가지고, 자기 형 죽어버리고, 형 죽고, 아라곤의 캐서린은 이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가지고, 자기 형이 바로 죽었으니까, 이제 바로 그 차남이 이제 바로 왕위가 된 거예요. 18세에.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형수랑 결혼하게 된 거지. 상속권 같은 게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 가문과 이 아라곤 가문이 하기로 했으니까 형이 결혼 보냈는데 바로 죽었다고. 그럼 그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왕가끼리 연을 맺는 거죠. 그런 의미죠. 이게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수로 돼 있는 좀 전에 봤더니 이 캐서린 아나고를 이제 부인으로 삼아서 같이 삽니다. 이거 오래 살았어요. 한 20년 살았어요. 20년. 그죠?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아들을 낳지 못해요. 아들을. 네, 딸만 낳고, 그죠? 여기 그래서 그 나온 딸이 그 피의 메리 1세입니다. 거기서 나온 딸이, 그죠? 메리 1세. 딸을 낳고. 근데 이제 피의 메리라는 게 이게 알 수 있는 게 이 아라곤은 스페인 아니에요. 스페인은 카톨릭이죠. 그것도 아주 독실한 카톨릭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카톨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카톨릭. 그죠? 카톨릭 쪽 계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헨리 8세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생각됐는지 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 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많이 임신을 했지만 계속 임신 유산 남자애를 낳는데 낳자마자 뭐 며칠 만에 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여성 나이가 이제 40세 가까이 되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이거 이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막 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여성은 우리 형한테 시집으로 왔지만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다. 첫날 밤 보내지 않고 뭐 갑자기 뭐 결핵 걸리고 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20년 뒤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 처음에 그때 그게 처녀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결혼을 했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애당초 혼인 무효다. 혼인 무효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 올릴 때, 그래서 교황한테 허락을 받는 거지. 근데 사실 그건 교황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관계가 다 얽혀 있는 거죠, 그죠? 아라곤 왕국, 스페인하고 교황, 물론 교황도 그거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혼인 무효다. 애당초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혼인 무효를 인정해 달라고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제 교황청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왜냐면 교황이 됐다 그랬다가는 그럼 교황은 또 스페인 왕한테 할 말이 없잖아. 또 스페인 이게 얽히니까 이거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해서 살아라 하니까 이제 헨리 8세는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 별궁으로 쫓아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여성은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냥 왕비 직함을 썼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왕비다 썼고 그런데 어쨌든 그 사이에 이 캐서린 아라곤에 여기 써 있죠. 시녀였던 앤 블린이라는 여성을 이제 옆에서 그죠? 맨날 젊은 시녀죠. 시녀를 이제 둘째 부인으로 이제 삼습니다. 얘가 뭔가 자신의 아들을 낳아주고 갔다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뭐 사실혼이죠. 사실혼. 그래서 이제 앤 블린이 실질적인 이제 왕비가 됐고 이 아라곤은 이제 형식적으로 쫓겨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앤 블린도 아들을 낳지 못해요. 아들을 낳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제 어쨌든 앤 블린이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 그래서 요때 요 대사들이 아까 봤던 어디 갔지? 요 대사들이 온 거예요. 요때 이 대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프랑스 왕 1세가 이제 교황청과 화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라 하고서 주선하고자 이 이제 두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대사를 긴급 파견해서 이 사람도 아주 뭐 엄청난 프랑스의 군 영주입니다. 영주 그 친구 대단한 사람이 나중에 주교가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잘 설득해서 해와라 해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이제 물론 일은 잘 안 됐죠.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그때 그린 그림의 그때 자 그래서요 그 얘기를 마저 해보시면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앤 블린이 애를 못 낳으니까 이혼하자. 너 안 되겠다. 넌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 버티는 거지. 계속 버티니까 이혼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간통으로 몰아서 이거는 거의 간통으로 모른 거로 실제 혐의가 없는 역사가들이 그런 결론입니다. 하지만 간통으로 몰아서 이제 처형합니다. 이거는 교수형이 아니라 그냥 참수형. 그죠? 목을 베가지고 참수를 시킵니다. 참수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이고, 그 다음에 제인 시모라는 세 번째 부인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이 여기죠, 여기. 이거부터 이제 홀반이 그리는데요. 세 번째 부인을 맞아가지고, 세 번째 부인이 이제 바로 아들을 낳아주죠.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가 됩니다. 아들을 바로 낳았는데, 문제는 얘를 낳고 출산 후 산후조리로 바로 사망해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바로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얘가 나중에 이제 에드워드 6세가 되는 거예요. 6세가 되는데, 근데 오래 재위하지는 못하죠. 한 7년 정도밖에 재위하지 못하고, 빨리 죽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 다음에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피위 메리가 돼가지고, 피위 메리가 다시 카톨릭, 그죠? 다시 카톨릭으로 되살리려고 해가지고 엄청 사람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죽게 되고,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수장령을 이제 공고히 하는 거죠. 공고히.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공고히 다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요. 그러니까 스페인 무적함대도 물리치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인 시모가 세 번째 부인인데, 출산. 근데 이것도 시녀였어요. 앤 볼린의 시녀였어요. 그러니까 시녀들 이렇게 좋아해요. 시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궁녀죠, 지금 말하면. 궁녀, 시녀, 그죠? 엠블린의 시녀, 또, 이 시녀들. 그래서 이제 이 죽고, 이 세 번째 부인이 애를 낳다가, 자기 아들을 낳다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왕비 자리가 없으니까, 그죠, 왕은. 그래서 또 당연히 이제 적인 결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유럽의 영주들이나 공작, 백작 이런 딸들을 찾다가 플랑드르, 벨기에 독일 지역의 조그만 공국 여기 이름 나와 있죠. 그죠? 클레브즈라고 하는 조그만 공작의 딸이죠. 공작의 딸, 앤 클레브즈. 그러니까 클레브즈에서 클레브즈 붙은 겁니다. 를 이제 막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혼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데요. 이거를 자기가 직접 보러 갈 수 없잖아요. 중매니까. 그래서 홀바인 보고 가서 그려오라 그래요. 그죠? 이제 내가 결혼할 사람 한번 가서 그려와라. 해서 그려온 게 이겁니다. 이 제일 예쁘죠, 그죠? 제일 예쁘고 날씬하게 그렸잖아요. 이게 딱 그려와가지고 딱 에드워드 유저가 딱 보고서 야 이거 뭐 그래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딱 실물이 도착하니까 실물이 이랬던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건 거의 플랑드르의 살찐 앞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헨리 8세가 아주 진노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홀바인이 이제 잘려버려요. 이게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건데, 잘못 그렸다는 거지. 포샵한 거지, 포샵해가지고. 화가의 혼을 거기서 뭘 받았나 보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잘해줬으니까 이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날씬하게 그렸는데 이게 영 아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또 영어도 못하잖아요. 영어도 당연히 이쪽에 왔으니까 영어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첫날 밤도 안 치렀대요. 아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혼인 무효다. 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그림이 잘못 온 거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홀바인이 이제 곡경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곡경을 치르고. 그때도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렇게 결혼식 날까지 신부를 못 봤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볼 수가 없죠. 왔는데 이런 경우는 머니까 여기 영국이고 이쪽은 이제 저쪽 대륙을 넘어서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신부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홀바인한테 네가 가서 그려와라라고 시킨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식을 안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준비는 됐으니까 그까지 해놓고서 어쨌든 이거는 식까지 해놓고 결혼식까지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어쨌든 혼인 무효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를 어떻게 돼? 이제 이 여성은 그걸 받아들여요. 앞에 이걸 봤으니까 그래 난 간다 해가지고 근데 내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그냥 주변에서 살다가 대충 그냥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이제 죽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옆에 또 시녀를 또 건드려. 근데 이미 이게 이미 그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그 전부터 이제 옆에 있던 시녀들 건드리고 사는 거죠. 애들 헨리 8세가. 근데 이제 그 시녀를 건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시녀한테도 문제가 있었어요. 캐서린 하워드. 이 시녀는 이 왕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고관들하고도 이미 이렇게 오가는 이미 그런 관계였던 거지.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가 이제 왕비가 되고 나니까 또 그걸 막 또 권세를 누려가지고 하고 또 옛날 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들통나가지고 결국 이건 실제 간통으로 이제 여겨져서 이제 참수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5번째 요거 왕비도 참수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왕비도 이제 이 왕비도 정략 결혼한 건데요. 이게 과부였어요. 과부였는데 이제 또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아마 영국 내에서 정략 결혼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남죠. 헨리 8세가 먼저 죽으니까요.
근데 1년 먼저 죽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사실 또 이것도 그러니까 참 불행한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복잡하게 해서 어쨌든 이 초상화하고 얽힌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너무 뽀샵해서 그리면은 그죠? 너무 예쁘게 그렸던 이게 왕이 그냥 실물하고 달라가지고 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영국의 역사가 또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6명의 아내를 뒀다가 이제 메리 1세, 그죠?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는 바람에 메리 1세가 다시 되돌리다가 카톨릭으로 되돌리다가 피의 메리가 됐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해서 오랫동안 그죠? 영국을 아주 번영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이고 시간 다 됐죠, 그죠? 지금 이 그림은 뭐 사실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두 명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 프랑스 이제 왕이 이제 파견한 거죠. 가서 좀 말 좀 잘해가지고 좀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라, 니네 뭐 했는데 어쨌든 그 실패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누가 주문했는지는 그 어디 갔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누가 주문해서 그리게 했는지는 사실 확실치는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문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앤 불린이 대사들에게 선물로 그리게 했다는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력한 것 같아요. 그 얘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머무를 거 아니에요. 머무르면서 대사님들 뭐 심심하신데요. 그림들 한번 서보시고 오셨으니까 그림 우리 화가 중정화가 불러가지고 딱 그리게 했다. 뭐 심심하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식의 기록을 남기는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설득력 있냐면은 앤 불린은 자기는 일단 그 왕비가 된 거잖아요. 일단 그죠? 먼저 그 왕비를 내쫓고서 왕비가 됐으니까. 이거 되돌릴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되돌릴 수가 없죠. 되돌린다는 건 자기가 왕비에서 쫓겨난다는 건데, 이미 됐는데, 그죠? 다시 쫓겨난다는 거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먼저 본 오래된 왕비를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이 왕비의 시녀였지만 자기가 왕비가 됐으니까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좋게 표현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하얗게 여기 줄이 끊어진 거예요. 악기 줄. 네, 이 류트라는 이 기타 비슷한 악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렇게 하나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끊어진 류트, 즉 대사들의 임무가 어려울 것 같다, 결렬된다, 이거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것들도 그 루터파 찬송이고요. 루터파. 그러니까 벌써 카톨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 책은 또 루터의 기도서래요. 마르틴 루터의 기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떠났다. 근데 그건 당연하지. 앤 불린 입장에서는 자기가 새로 왕비가 됐는데 얘들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사님들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담겨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그림은 이거로 유명하죠. 그죠? 다들 아시죠, 이거? 그죠? 요 밑에 요걸로. 요 그림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 요게? 응? 요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바로 이거죠. 그죠? 해골입니다. 해골 외상. 해골 외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도록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냐? 예, 약간 해골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눈이 있고 해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면에서 보면 이게 뭔지 모르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위에서 지금 요게 지금 그림이 걸려 있고 여기 갤러리에. 그죠? 위에서 요쪽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커다란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양쪽에 계단이 있고, 그죠? 여기 뭐 궁전이 있고, 그죠? 궁전이 있고, 여기 뭐 또 문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쪽 벽에 걸린 그런 그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은 해골이 보인다는 거죠. 예, 계단이, 이런 식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 양쪽으로 쫙 궁전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림에서 이 벽에 걸어놓을 그죠? 위치가 정해진 그런 그림으로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기 해골이 딱 보인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외상으로 아주 유명한, 요것 때문에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것 때문에 유명해진 그림. 해골의 의미가. 그러니까 해골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의 자신의 신조죠, 신조. 어디 갔지?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장뜨 댕뜨빌의 삶의 모토가 메멘토 모리, 즉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 이후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품게 된 생각이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람 모자에 달린 요것도 해골 그림이에요. 잘 안 보이지만은요, 요것도 지금 선명하지 않지만은요, 이것도 해골 그림이고, 자신은 그래서 항상 해골을 보면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죠? 죽음을 앞두고 나는 어떤 의미 있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람의 그 의미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이 전체를 요 맨 뒤에 이 십자가 예수상이 또 가려져 있어요. 여기 커튼 뒤에 있죠? 십자가에서 요게 십자가 예수상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시면요, 저 맨 끝에 있는 거죠. 여기 보이죠? 여기 십자가 여기 그렇게 숨겨놓은. 그래서 요 끝에 그죠? 여기 이 그림은 안 나오죠. 여기에는 안 나오죠. 그래서 좀 잘린 그림이 많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요 끝에 이렇게 십자가가 예수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러나 이 일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그게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요거는 뭐 이게 천상계 하늘을 다루는 천구의, 요거는 지구본 지상계의 일들, 요거는 이제 죽은 다음의 일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지? 그러니까 3단 위계적 구성, 하늘의 일과 관련된 것들 맨 위에는, 2단은 지상의 일들, 아래는 지하의 일, 죽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거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요. 사실 뭐 특별히 저희한테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해서 요 그림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게 요거다. 요 외상, 그죠? 요 앞에 있는 요것이 해골 그림으로서 이 걸려진 위치, 그죠? 이 어떤 궁전의 벽에, 오른쪽 벽에 걸려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해골이 딱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서 그 당시 유행했던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대사들의 임무는 결렬되었다, 그죠?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암시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다라는 것.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그 떡밥의 그림입니다. 미술사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이거 얘기할 때 그런 그림으로서 많이 나옵니다. 한스 홀바인. 자, 그래서요. 영국 성공회는 엘리자베스 1세는 뭐예요? 예? 성공회가 그러니까 그 수장령을 선포한 거는 이제 헤일리 8세인데, 이제 헨리 8세가 그러면서 다 그 수도원 재산을 뺏고 이러잖아요. 수도원, 카톨릭 수도원을 뺏고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카톨릭 세력이 많죠. 많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 피 메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다시 되돌린다 해가지고 또 이제 반대파를 막 숙청하고 막 죽이다가 결국엔 자기도 이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잡자마자 엘리자베스 1세가 그것을 다 무마하고 오늘날의 그 기틀을 다진 거죠.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춘 게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한 50년, 50년 이렇게 쭉 다스리잖아요. 길게 다스리면서 안정화를 이룬 거죠. 자기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이른바 처녀 여왕으로서, 그래서 버지니아, 그죠? 버지니아 처녀 여왕의 기리는 그 버지니아라는 이름이 많은 겁니다. 어디 가나 버지니아 우리 여왕.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은 이제 성공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